자, 이번 시간부터는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급하게 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오는 내용들은, 이게 그 2차용 그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2차까지 공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1차를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이 정해져 있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446쪽에 남녀교육통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 항상 모든 개별법은 법령 속에 이 법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죠. 남녀고용 평등. 평등을 보겠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차별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평등이니까 이거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겠네? 이런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법 이름이 남녀고용평등법이었어요. 여기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차별하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일과 가정을 좀 양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도 하면서 직장도 가지면서 가정도 지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붙였어요.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 이것도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 그러니까 일가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육아직이겠죠. 대표적으로 육아직을 중심으로 한 일가 가정을 함께 살리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돼요. 뭐 두 가지인 겁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가정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들을 우리 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도 중요합니다. 정의조항부터 보겠습니다. 446쪽에 2번 정의조항, 정의는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차별. 과연 그러면 이 법에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차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대놓고 하고 있진 않지만 이 법에서 나와 있는 차별 조항을 굳이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직접 차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간접 차별이 나옵니다. 자, 직접 차별은 뭔가 하면 대놓고 차별하는 겁니다. 내가 여자란 이유만으로 이거 안 주겠습니다. 이게 직접 차별이에요. 그런데 간접 차별은 뭔가 하면은 객관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중립적인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승진할 때 우리는 승진 코스가 이 두 가지가 있다. A 승진 코스가 있고 이제 B 승진 코스가 있다. 그러니까 A 코스별로 승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A 코스를 봤더니 A 코스는 승진제도가 이제 대리로 들어왔다가 대리, 이제 과장, 그 다음에 팀장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B 승진 코스는 그게 아니고 주임으로 들어왔다가 주임, 대리, 과장, 차장, 팀장, 부장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런 경우로 한다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이 사람은, A인 겁니까? 이거는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승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 겁니다. 이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코스별로 지금 승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A 코스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B 코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성인 겁니다. 여성.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외부에서 볼 때는 중립적인 어떤 코스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여성만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혹은 여자가 아니고서는, 남자가 아니고서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거다.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차별도 지금 이 법에서는 차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옛날에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판례인데, 과거에 이제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이전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었어요. 이 규정이 뭘로 인정됐냐 하면 인종차별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흑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 겉에서 볼 때는 학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흑인에 대해서 사무직 이전 가능성을 없앤 거 아니냐. 이건 간접 차별하고 있는 거다. 그게 인정된 판례도 있어요. 즉 지금 이 법에서는 차별을 두 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 이것도 차별이지만 이 기준을 충족할 만한 성의 숫자가 실제로 별로 없다. 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별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차별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 지위,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고 있다. 불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도 차별인데 갈로를 보시면요. 보니까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성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여한다. 그리고 그 조건이 정당하지 않은 거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차별로 인정하겠습니다. 차별의 범위를 넓혀둔 거죠. 굉장히 넓게 차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 거냐 적어놨습니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이 직무가 여자가 아니고서는 남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직무거다. 그때는 이건 차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게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여성의 임신, 출산을 도와주겠다. 이런 것들은 이거 뭔가 왜 우리는 이런 애 낳는 거 안 도와줍니까? 당신은 애를 안 낳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 보통 이걸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역차별의 논란이 등장하기도 해요. 이미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굳이 구분하게 되면 여기가 남자가 남성이 있는 것이고 보니까 여성이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평등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성을 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이제 더 회복하기 위해서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해주고 있다. 이거는 지금 존재하는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인 거니까 이건 차별로 보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남성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왜 여성을 역차별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논란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논란 꽤 있죠, 그죠? 보니까 뭐 히스패닉계라든지 뭐 아시안계에 대해서 우리가 우대해서 대학 이제 입학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알파를 주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또 백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 등장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고용을 우대하는 조치를 했다. 현존한 차별을 지금 막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차별로 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3번에 나와있죠. 그죠? 3번에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뭘 얘기하는 거냐? 현존하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한다. 이 조치는 차별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니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차별의 가장 지저분한 유형 중에 하나가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의 또 하나의 정의 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두고 있어요. 직장 내 성희롱.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 정의 규정에서는 그렇게 안 만들어놨지만, 이걸 성희롱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종류가 환경형 성희롱이 있습니다. 환경형 성희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조건형 성희롱이 있어요. 조건형. 환경형은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직장 환경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직장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거. 이게 환경형입니다. 조건형은 뭔가 하면 조건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안마 좀 해줘. 했는데 안마 안 해주면 너 다음번에 계약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적인 요구를 제시했고 이걸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고용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성희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직장 내 지위와 관계돼 있어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할 수도 있고 동료가 할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그게 성희롱이다. 그러니까 성희롱의 특징은요. 나중에 보겠지만 아마 올해 성희롱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이 운동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희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형사 범죄까지 아직 안 가고 있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성적으로 추행하겠다. 이런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성희롱은 이게 가해자의 고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적인 굴욕감이에요. 성적인 모욕감. 즉 피해자가 이걸 느꼈는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성희롱은 약간 해결하기 어려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는 성희롱. 그러면 이 국가가요 성희롱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처벌할 수 없으니까 사업주에게 이걸 넘기고 있는 겁니다. 야, 성희롱 했으니까 국가가 이게 성추행까지 안 갔으면은 이걸 성범죄가 아닌 거니까 처벌은 못하는데 사업주 네가 이 공기를 어지럽힌 이 근로자를 징계해야 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용자가 징계를 해야 돼요. 이걸 징계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성희롱이 만연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걸 가지고 처벌을 못해요. 못하니까 성희롱은 이 행위자한테 징계를 해야 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성희롱이다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정의가 조금 달라요. 보통 이제 개별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정의를 따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변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왜요? 근로기준법은 약점이 있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최대 약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근로조건의 약점은 고용 단계에서의 문제는 근로조건이 아닌 걸로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용할 때 차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고용할 때 뭐 용모 단정한 여성 고함 이것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넓혀야겠네.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서는 보호해주겠습니다. 그 사람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용모 단정한 여성 고함 이것도 우리가 구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모든 사업장 3번.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게 그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심한 그 대상이 그 아들. 그러니까 아빠가 근무하고 아들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아빠가 아들을 너무 착취를 해요, 이게요. 그리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근무할 경우는 아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국가 감독을 안 해요, 이게요.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저에 대해서 안 줬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독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인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실제로 이것도 가정 내부의 문제까지는 국가가 감독할 수 없는 거다. 이런 현실성을 가지고서 생각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 사용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전면 적용이지만 실제로 5명 미만의 사업장은요. 상당히 중요한 조항이 빠져요. 즉 차별에 관한 조항이 빠집니다. 이게요. 차별하지 마세요. 그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조항은 지금 좀 빠지는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나머지 뭐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책무 좋은 얘기니까 읽어보시고 뭐 고용부 장관의 정책 수립,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봅니다. 보는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로는요. 봤다고 하더라도 이걸 풀 수가 있는 거냐. 이게 그렇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시고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조금 상식적으로 풀어본다. 이해하시고서 넘어가셔야지 이걸 꼼꼼하게 다 본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는 448쪽에 항상 모든 법의 문제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이거 송희롱에 대해서 혹은 뭐 이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입증을 해. 입증 못해요. 근로자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약자는 그 내용을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주 당신이 이게 정당하다 입증하세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사업주에게 지금 전가를 시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차별을 금지합니다. 모집 채용 금지해요, 차별을요. 그 다음에 임금차별 금지합니다. 임금차별은 중요한 원칙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게 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원칙을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과연 이게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 거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일과 네가 하는 이 일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제 한쪽에서는 여자기 때문에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자기 때문이 아니고 동일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금을 작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그 법에서는 동일한 가치 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두 번째 문단, 동일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이걸 가지고서 동일 가치 노동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동일한 기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경력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노력, 뭐 이제 얼마나 이제 작업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냐, 뭐 책임, 얼마나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지위인 거냐, 작업 조건,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일한 가치 노동인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어렵겠죠, 그죠? 이게 뭐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그런 케이스예요. 세 번째 문단은 잘 나옵니다.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해요. 이 문제와 별개로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정부가 이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이제 고용 안정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고용 안정 지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숫자 규모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법인을 이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쪽 법인이 하나가 있는 건데 근로자수를 쪼개가지고 여기에 10명, 여기에 10명 해가지고 지금 쪼개고 있는 그런 케이스. 뭐 이 문제는 별개 문제인데요. 임금 차별 목적으로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성만 일하는 사업장 원래 같이 근무했는데 이거 차별하지 말라고 하네. 그러면 아예 작업을 분리하게 되면 이쪽은 여성만 근무하는 사업장 이거는 차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적이요.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거죠, 그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리후생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교육과 배치, 승진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년과 퇴직, 해고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게 관행적으로 꾀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계약 없잖아요. 그죠? 이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퇴직해야 된다. 이런 계약은 없어요. 그런 계약하는 뭐 사업장이 없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약간의 문화가 안 좋은 사업장에서는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이 결혼했으면 말이야. 이제 애 낳았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해서 이제 그만두게 하는 이런 안 좋은 문화도 아직까지 꽤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병원 사업장에서는 간호사분들 뭐 태움 문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뭐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게 일부 사업장이겠지만 어떤 사업장에서 임신 순번제를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번호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교대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 이브닝, 나이트에서 이제 3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군데에서 펑크가 나게 되면 이걸 대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이게 교대제에 대한 펑크가 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같은 경우도 순서로 정해놓고 이번에 네가 임신할 차례, 다음번에 네가 임신할 차례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꽤 있어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관행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관행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거냐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차별의 가장 지저분한 유형이었죠. 직장 내 성희롱이 이제 안 됩니다. 금지를 하고 있고 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직장 내 성희롱 할 수가 있을까요?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할 수도 있고, 상급자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직장의 성희롱은 올해 이제 5월 29일자로 바뀌는 게 약간 있습니다. 있긴 한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주 뭐 처벌 조항 같은 게 바뀌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2차 볼 때는, 1차 볼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조목을 가지고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냥. 성희롱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이제 처분을 내릴 수가 있고, 만약에 사업주가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과태료인데 사업주 외자가 성희롱했다. 그럼 사업주가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징계하세요. 징계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이 뭐냐? 아까 배웠습니다. 이제 환경형 성희롱과 이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를 느끼겠다. 혹은 이걸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줬다. 이게 성희롱이에요. 판례 2번을 보시면 판례 두 번째 판례는 상당히 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피해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죠. 성희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과연 이걸 당한 근로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분이 또 한편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이제 슬쩍 던진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분은 이걸 느꼈다. 이건 성희롱 아니냐? 이런 식의 또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거다. 그런데 일반적인 평균인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평균인 즉 누구라도 이런 행위를 했으면은 이 사람도 느꼈을 거다. 요게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사람도 당한 그 사람도 성희롱의 피해자도 이걸 느꼈을 거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하더라도 이걸 느꼈을 테니까 이게 피해자 관점에서 이건 성희롱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억울한 가해자가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낸 건데 이게 약간은요, 엉뚱한 맥락에서 이 판례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희한한 판례긴 한데, 요즘은 그런 판례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교장 선생님이 여선생님한테 술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옆에 술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선생님한테, 아니, 지금 옆에 교장 선생님이 술이 비어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고 뭐합니까? 근데 이분은 이게 굴욕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요. 아니, 내가 술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게,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희롱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 판례에서는, 약간 민감한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렇게 했어요. 일반적인 평균인은 그 정도는 되게 술자리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판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사실은 조금 판례 맥락이 좀 이상한 그런 판례였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성희롱으로 이런 법리에 따르더라도 나올 거예요. 이제는 술 따르는 거 이것도 충분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다. 평균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느낄 거다. 그렇게만 나올 겁니다. 옛날에는 너무 이제 그런 문화들을 용인해주는 문화를 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 판례 맥락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희롱이 너무 이게 심하게 되면요. 징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징계 중에서도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너무 심할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징계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금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희롱은 애당초 예방을 해야겠죠. 그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해야 돼요. 파견 근로자한테는 누가 시켜야 될까요? 파견 사업주가 아니고 사용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나오는 문제가요. 사업주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성희롱을요.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시켜야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희롱이 발생했어요.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그 행위자에게 성희롱이 맞다 그런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해야 될 의무. 이거 알렸다라고 해서 이거 피해자,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마세요.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성희롱은 약간의 그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희롱이 이게 등장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가해자, 피해자 바뀌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성희롱 당했는데, 주위에서는 이제, 성희롱 왜 당했을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옷을 좀 작게 입은 거 아니냐? 왜 저렇게 웃지?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 뭘요? 이 가해자 입장에서 좀 해프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등장을 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는 이 성희롱 문제가 가려져 있는 것들이 꽤 많을 거다. 지금도 미투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아마 꽤 많은 그 성희롱이 물밑에서 일어났을 거다.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불리하게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마세요.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또 이 문제는 가려져 있는데 고객이 성희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직 사원이라든지 이런 직원한테 이제 성적으로 굴욕감을 준다. 그런데 이 굴욕감을 주는 것이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니고 고객이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만약에 이게 성추행까지 가게 되면 형사적인 범죄로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참 해결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근로자가 사업자한테 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지금 고객이 성적으로 지금 치근덕됩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 등의 그런 사람이 근로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 위해서 근로자가 이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무 장소를 변경하든지 배치를 하든지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객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 스스로가 조금 자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성희롱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그 근로자한테 하지 마세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 밑에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성희롱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판례라 실어둔 것이고 문제로 이게 형성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형태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 읽어보시고. 그러면 차별은 봤어요. 차별은 이제 이런 차별하지 마세요. 임금, 복리후생, 승진, 해고 차별하지 말고 성희롱 하지 마세요. 이걸 봤습니다. 나머지 451쪽에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직업 능력 개발,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그건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봐야 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요걸 보기 전에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52쪽 3번 모성보호. 모성보호는 딴 건 넘어가시고요. 2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건 따로 여기서 규정 안 해요. 근데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 요걸 여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는가 하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줍니다. 배우자한테. 휴가 기간 중에 최소 3일은 유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5일 중에 3일은 유급으로 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늦게 신청하면 안 줍니다. 30일 지나면은 청구 못해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 낳고 나서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모르시면은 넘어가게 되면 기간이 끝났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가 육아휴직이겠죠, 육아휴직. 육아휴직도, 죄송합니다. 향후에 약간 바뀔 겁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게.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해야겠죠, 그죠? 근데 아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혹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그때는 사업주가 이거를 허용해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걸 신청 안 하게 되면은 허용을 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된다. 남자 근로자가 신청을 했어요? 이것도 남자 인지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 중에 한 명이 신청하게 되면 허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육아휴직에 대한 적용 제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년 미만 근로자. 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거예요. 이 경우에 또 사업자한테 이거 주라고 그러면 사업자한테 이게 너무 짧은 근로자인 건데 너무 다 1년 전체가 계약 기간인데 이 경우에 육아휴직까지 주게 되면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런 의무를 면제를 시켜놨고 이미 이 근로자의 배우자가 휴직을 쓰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적용 제외 조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잘 보시면요. 이 휴가 기간이요. 기준이 아이입니다, 아이. 아이 기준으로 1년이에요. 아이 기준으로 1년이니까 만약에 제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 1년 쓰고 또 그 다음 아이 1년 쓰고 할 수 있어요. 가능한 구조입니다. 공무원들 보시면요.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이거든요. 애가 2명이다 그런 경우에는 육아휴직
6년까지 가능해요, 이게요. 한 아이당 3년 쓰고, 또 그 다음 아이 3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판단하고 있어요. 자, 신청을 합니다. 육아, 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7일 전까지 신청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예,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혼이나 사망 때문에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하다. 이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휴직기간 지금 약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지금 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은 많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도 약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1년 이내로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고, 1년 이내. 그 다음에 육아휴직자는 이걸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해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해고 금지 기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임신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한 기간과, 즉 출산휴가 기간, 유산휴가 기간, 그런 기간과 복귀하고 30일간. 그 다음에 업무상 부상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여기서는 육아직 기간, 육아직 기간도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똑같아요, 그죠? 아까 임신 출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 기간이 아닙니다. 이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겠습니다. 복귀랍니다. 복귀를 적어도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는 복귀를 시켜야 된다. 육아직 기간, 근속 기간일까 아닐까요? 근속 기간이에요. 육아직도 근로자 지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속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한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직을 하고 나서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요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 파견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을 해야 된다. 여기서 요 2년의 기간 속에 육아직 기간은 빼는 거예요, 이제. 요 기간 속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1년 하고 나서 또 이제 1년 육아직을 쓰고 다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직장에서는 이거 근속기간 포함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무계약 되는 거잖아. 육아직을 약간 사업주가 꺼려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육아직 기간은 적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2년의 기간 혹은 사용사업주가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2년의 기간 속에서는 빼겠습니다. 요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사업주한테 책임 안 지웁니다. 무급이에요. 유급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 주고 있는, 지원해주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가 이제 출산율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는 점점 더 제도는 좋게 만들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육아직하고 이제 대신에 가름하는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건 뭔가 하면은 휴직을 또 쓰긴 싫은 거예요, 이제. 내가 애 키우려면 완전히 쉬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된다. 나는 단지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즉,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오주만 근무하겠습니다. 오후만 근무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요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육아직을 신청하는 대신에. 그걸 신청하게 되면 사용자가 허용해 야 합니다. 이것도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이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그럼 얼마를 할 수 있을까요?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짧게 근무하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허용을 해야 되고 이 기간도 1년 이내입니다. 아니 왜 짧게 근무합니까? 이래가지고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마세요. 복귀할 때는 같은 수준의 임금, 같은 업무에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구조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서로가 보완적인 거예요. 이게요. 육아직과 육아 근로세 단축은 보완적인 제도입니다. 사용도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육아직 기간이 몇 년이었죠? 1년. 얘도 1년. 그럼 쓸 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체 1년 쓸 수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 1년 전체를 쓸 수도 있고, 혹은 한 회 분할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 플러스 1. 한 번 6개월 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매트릭스 만들어서 적절하게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454쪽에 3번에 나와 있죠. 그죠? 사용 형태는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하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사용하든지 육아휴직을 한 번 분할 사용하든지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 분할 사용하든지 육아휴직 한 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한 번 사용하든지 그 1년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설명 안 드렸죠. 육아기 근로시간 중에 근로시간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떨어진 근로시간만큼 비례적으로 적용한다. 그거 말고는 불리하게 바꾸지 마세요. 내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원래 목적이 육아를 하겠다는 거니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지만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혹시 평균임금 산정할 때 제외되는 기간 기억나시나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출산 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거죠. 그 기간은 임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금이 다운될 수 있어요. 그 기간을 빼고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도 기간도 적게 근무하고 있는 거니까 임금이 다운돼요. 다운되는 거니까 그 기간도 빼세요라고 제외를 해놨습니다.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도가 이제 일가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455쪽에 가족 돌봄휴직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어놨습니다. 가족 돌봄휴직. 이제 아픈 거예요. 근로자가 부모가 아파요. 배우자가 아파요. 혹은 자녀가 아픕니다. 혹은 배우자의 부모가 아파요.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역시 해야 합니다. 허용할 수가 아니고 허용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대출력 채용이 불가능하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 그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빼고서는 허용해야 된다. 얼마까지요? 연간 최장 90일입니다. 최장 90일. 분할 사용 한 번에 한해서 30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썼다라고 해서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마세요. 가족 돌봄 기간은 원래는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역시 여기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그 기간 빼세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외시키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남녀고용 푸는법은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460쪽에 오셔서 460쪽에 올해 작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60쪽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문제. 자, 됐죠? 460쪽에 5번은 이제 유급휴가가 5일에서 3일까지 이제 유급휴가 주는 거죠. 뭐 더 줄 수 있겠지만 5일을 다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5월 29일자에 뭐 난임 휴가 같은 게 신설이 되는데 그거는 올해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니까 내년도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 나와요.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1차 볼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행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건 고려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